예, 그러면은 이제 한번 다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8쪽이고요. 8쪽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뒤로 물러서서 한편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어떤 내용도 자신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궁극적이기를 요구할 수 없다면 그 특권적 지위는 그것이 최초의 오도록 규정하는 어떤 다른 것, 어떤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 소여의 성격을 읽어내고 존재론을 함으로써 시작하고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답함으로써 시작을 하려는 이 모든 노력들 속에서 알미란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밝혀내려는 과업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알미란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밝혀내려는 과업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직접적으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주장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 가정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그에 따라오는 어떤 소여도 그 내용에 의거해서 궁극적이기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깨달음. 이러한 깨달음은 다른 전략으로 비결됩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존재론에서 시작함으로써 철학을 하려는 시도,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을 찾아 나섬으로써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과 더불어 시작함으로써 그런 답과 더불어 철학을 하려는 시도를 독단적인 것으로 그 스스로의 참여에 정말로 비판적이지 않은 것으로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비판 철학, 다시 말해 존재하는 것, 주어진 것에 관한 주장을 함으로써 시작하지 않을 그러한 철학에 대한 요구가 존재합니다. 이 비판적인 비독단적 철학은 존재론을 제1철학으로 만들므로써 시작하지 않고, 어, 그 대신 존재하는 것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알무로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알무를 탐구하는 일로 돌아섭니다. 존재론에서 시작하고 직접적인 것에 대한 호소에서 시작하는 대신 돌아서서 알무를 논의하고 알무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당연히도 초언론 철학, 트랜센덴탈 필로소피라고 불리게 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참여에서 위대한 선구자입니다. 칸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주어진 것에 호소하고 모두 주어진 것에 호소하고 직접적으로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일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고 그 대신 알무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들을 하지 않은 채 알무를 탐구하는 일로 돌아섭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엇이 진짜 최초에 오는가, 무엇이 철학의 진정한 시작일 수 있는가라는 답에 처음에 이제 존재론, 있는 그대로를 직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주장이 처음에 왔다면 이제는 어 이제는 그에 반해 어떤 그런 식의 접근은 되게 독단적인 접근이다. 아직 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다. 그 무비판적 가정이란 어, 무언가가 우리 삶을 이렇게 규정하기 위해 뭔가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는 뭔가 이러한 생각 자체가 되게 독단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진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대상의 배후에서 삶 자체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칸트가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가보면 이제 이는 공허한 과업처럼 보입니다. 삶에 대한 탐구에 앞서 대상에 관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면 어, 어떻게 삶을 비판하고 삶의 참을 평가하는 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불가피하게 여러분은 다음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비판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알의 대상들에 관한 주장을 대상들 자신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대상 및 대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여과 없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심에 붙여져 왔던 바로 그것, 즉 존재론이 향유한다고 상정하는 종류의 그러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서 알에 대한 탐구가 알의 타당성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여하한 혹은 다른 알미 대상을 규정하는지의 알의 대상을 규정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알미 알의 대상을 규정할 때에만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해 알려질 수 있는 것을 알미 대상에 집어넣을 때에만 우리는 암과 떨어져 있는 것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려는 취지를 갖지 않더라도 암 그 자신에 주목함으로써 암이 무언가 객관성을 갖는지, 암이 우리에게 대상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이든 줄 수 있는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어, 암의 구조가 그 대상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그때에,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암에 대한 비판, 혹은 먼저 암을 탐구하는 일로서의 전환은 알미 그 어떤 객관성을 지니는지의 여부에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철학적 탐구의 형식과 내용 양쪽에서의 거대한 전환을 표명합니다. 이제 최초에 오는 것은 인식론, 다시 말해 알에 대한 탐구,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알미 아니라 알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에 대한 알미야말로 알미 그 대상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규정 방식을 탐구하는 알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는 알의 대상인 것이 매우 특정한 논리적 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뜻합니다. 알의 대상은 직접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개될 것입니다. 혹은 이 말을 다르게 하자면 알의 대상은 무조건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알의 대상은 조건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이 조건들은 알의 안에 자리합니다. 알의 조건 안에 자리하며 이를 통해 알은 그것이 아는 대상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칸트의 어떤 초월론적인 이 전회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어 알의 대상 이제 대상 자체가 우리는 처음에 이제 대상 자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딱 주어지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딱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지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어 이제 이제 그런 것은 되게 독단적인 가정으로서 이렇게 비판되고 이제 그 대상 자체가 그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제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이 대상이 그냥 딱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필 그런 방식으로 주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있고 나아가서 이제 어떤 알에 대한 대상이 되는 이제 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이제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대상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 그리고 그 대상들을 이게 그 대상들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이제 탐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탐구를 누가 진행하느냐? 암 자신이, 지식 자신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칸트의 어떤 이 인식론적 전에서 나타나는 이제 칸트의 기획은 이제 자기 자신의 조건을 탐구한다. 이제 이런 어떤 자기 규정적인 형식의 아직 자기 규정적이란 말을 쓰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제 자기를 구성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제 더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은 어떤 측면에서 알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미 아는 것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인식은 더 이상 관조적이지 않습니다. 인식은 더 이상 순전히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인식은 인식이 아는 것을 구성하는데 참여합니다. 자기의 인식을 구성하는데 참여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조건지어진 어떤 것, 근거를 지니는 어떤 것이라는 형식을 지닌다는 점을 뜻하며 어떻게 이해되든 간에 인식 대상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거가 알무의 구조라는 점을 뜻합니다. 고전적으로 칸트의 예시가 나타내 보이듯이 이는 객관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의 영역에 대한 특이한 제한들을 가합니다. 객관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조건지어진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규정되어야 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 어떤 핵심적인 것들이 원리상 알려질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식의 범위 안에 들이오게 되는 것은 어떻든 무조건적인 것, 어떻든 외적이 아니라 내적으로 규정된 것, 어떻든 자기 규정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유로운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조건들도 포함합니다. 이들은 조건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자신이 모든 객관성을 규정하는 조건들입니다. 어떻게 특징 지어지든 알려질 수 있는 바를 규정하는 것으로 알을 간주함으로써 알 그 자신은 지식의 주제로서 한계 밖에 있게 됩니다.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알의 조건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들은 지식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대상들의 조건, 대상들의 근거이지만 알려질 수는 없는, 즉 구성 가능한 대상들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물음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이 알의 이 조건들에 관한 주장들이 여하한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알미라는 것이 어떤 이제 자기의 대상의 조건들과 그 자기 자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어떤 뭔가 이제 자기 구성적이고 자기 규정적인 거긴 한데 어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을 하는 것과 규정을 되는 것이 이제 자기 안에서 분리가 돼서 이제 뭐 알매 조건들을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칸트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듯이 뭐 알미 뭐 이제 대상에 대한 알미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뭐 시간이랑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12가지 범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12가지 범주에 따라 어떤 판단의 형식이 있고 뭐 이 판단의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뭐 대상을 이렇게 이러저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이제 대상이 알려질 수 있다 우리에게 그게 조건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하는 너는 뭐냐? 라고 묻는다면 지식인가? 라고 묻는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여기서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세 쪽 정도 읽었는데 뭐 괜찮으면 계속 이대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알에 대한 탐구로의 전체 전환은 음, 철학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읽어내면서 시작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 기반했습니다. 그런 일에는 돌이킬 수 없이 독단적인 어떤 것과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론에서 시작하는 대신 알에 대한 탐구로 전환함으로써
존재론 대신 인식론을 토대적인 것으로 만들므로써, 인식론을 제1 철학으로 만들므로써, 우리는 알민 것들을 알고 읽어내는 일로 직접적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알을 어떻게 특징 짓든, 알은 확증이 필요한 특수한 내용과 더불어서 어떤 방식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칸트는 알과 알의 대상을 규정하는 조건들을 의식의 구조, 혹은 보다 특수하게는 자기의식이라는 관점에서 특징 지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알의 초월론적 조건들을 다른 방식으로 특징 지을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알의 대상을 규정하는 구조를 어떤 참여하는 실천적 주체에 끼워 넣어진 세계의 존재로 특징 지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무엇이 말해질 수 있는지와 그것이 어떻게 말해질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구조로서 이러한 구조인 언어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해석의 전체 구조를 그 역사적 소요성과 더불어 어느 알의 담지자에 의해서든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서 제시할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주장들은 알의 이 조건들에 관해 행해집니다. 이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기술되고 특징 지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식은 대화가 무엇인지, 언어가 무엇인지, 해석이 무엇인지,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됩니다. 나아가 이 다양한 요인들은 그러고 나서 특권화되고는 대상들이 알려질 수 있기 위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규정하는 토대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알에 대한 탐구로의 전환은 독단적 철학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알에 관해 무비판적이었던 것만큼이나 알에 대한 우리의 알에 관해 무비판적입니다. 어, 비판 철학은 직접적으로 알을 논하고 그 성격을 읽어내며 비판 철학의 다양한 옹호자들은 이러한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칸트는 감성, 오성 등등을 기술하고 이 이상의 것은 아지 않은 오타가 났네요. 이 이상의 것은 모르는 채 그저 알의 다양한 구조의 성격을 약정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뭐 만물의 근원이 뭘까? 최초에 오는 게 뭘까? 이제 뭐 물이야, 불이야, 아니면은 뭐, 뭐 존재야, 뭐 사원소야, 뭐 이렇게 막 아주 다양하게 얘기했듯이 이제 알미 처음에 와야 돼. 알의 조건들이 처음에 와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윙필드 같은 경우는 하이데거도 뭐 약간 이제 하이데거가 어떤 칸트의 영향 아래서 뭐 어떤 초월론적인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존재 구성 틀이라고 하이데거가 이름 붙이죠.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제 뭐 칸트가 이제 초월론 철학처럼 인식의 가능 조건들을 탐구했던 것처럼 어떤 뭐 현존재의 어떤 이러저러한 구조다. 어떤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서 이렇게 탐구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초월론적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게. 예. 잠시 갑자기 연결이 끊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아, 아, 예, 예. 예, 다행이네요.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다고 뭐, 기록이 막 중지된 건 아닌데. 하여간, 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그, 이제 하이데거의 어떤 이제 현존재 구조에 관한 어떤 존재 구성 틀이라고 이제 하이데거가 제시한 게, 이게 칸트가 얘기하는 초월론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윤유석 선생님께서 이제,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특히 영미권 하이데거 연구에서 이제 두드러진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뭐 이제 어떤 이제 뭐 언어 이제 뭐 언어 철학 이제 언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제 언어 철학적인 입장에서도 그런 칸트적인 탐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뭐 이런 데 포함되겠죠. 아니면 그 스트로슨 같은 경우는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음 이제 요지는 우리가 알에 대해 이제 그 알을 최초로 이렇게 상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수많은 후보들이 이제 뭐 물, 불, 뭐 이런 것처럼 수많은 후보들이 다시 또 제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더구나 조건 지어진 대상에 대한 인식인 탐구되고 있는 인식 그리고 알에 대한 어, 알에 대한 알에 대한 알에 참여하고 있는 이 초월론적 탐구자의 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에 대한 암, 그러니까 알에 대한 암은 탐구되지 않습니다. 알이 알고 있는 암이란 탐구되고 있는, 음, 알이 알고 있는 암이란,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알이 이렇게 두 가지로, 지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탐구를 수행하는 지식이 있고 탐구가 되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제 이 탐구가 되고 있는 지식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탐구를 수행하고 있는 지식은 이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알미 알고 있는 알미란 알에 대한 알, 이게 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상, 조건 지어진 대상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래서 예,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칸트가 알의 조건들, 알려질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알의 구조가 그 자신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지점에서 다양한 초론적 철학자들이 칸트에서 처음 떠오른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칸트가 예지적인 것, 알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특징 지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 점이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 그다지 반성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대적 인식론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다른 이들은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알의 구조를 이 대상과 같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이 조건들이 이들이 조건 짓는 대상들처럼 알려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말입니다. 알의 규정하는 조건들을 어떤 예지적 주관성, 경험 속에 결코 나타나지 않는 순수 의식으로 취급하는 대신 이들은 알미 규정하는 구조를 세계 속에 부과하고 다수의 개인들을 동반하는 현실의 실천인 언어로 돌아서거나 혹은 주체 내 주체의 세계 내 존재, 염려, 그리고 이 주체가 동반하는 세계와의 실천적 관계 속에 몰입되어 있는 구체적인 주체로 돌아섭니다. 예, 다분히 하이데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지식이라는 것도 지금 탐구되는 지식과 탐구하는 지식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제 탐구를 수행하고 있는 지식 자체는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칸트는 딱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제 그냥 아주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현상적인 것과 예지적인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예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예지적인 것에 포함되는 게 지금 알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칸트의 기획을 이런
초월론적 기획을 계승하려고 하는 이제 여러 철학자들 중에서 여러 초월론 철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칸트의 어떤 이 현상과 물 자체 사이의 구분을 이렇게 극복하면서도 칸트의 기획을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하이데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어, 읽어볼게요. 이제 양자 모두를 똑같이 세속의 혹은 대상 같은 것으로 만들므로써 알려질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알과 알의 대상 사이의 차이를 여러분이 제거하려고 시도한다면 예컨대 푸썰이 심리주의의 혐의라고 폭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식의 대상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규정하는 조건들을 그저 또 다른 대상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들이 그저 또 다른 대상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이 조건들이 객관성 전체를 규정하는 아르키메데스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정말로 대상들 일반을 알려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규정하는 조건이 될 것이라면 조건들은 단순히 다른 대상 중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여기 이제 탐구되는 알미 있고 탐구되는 알미 있고 탐구하는 알미 있다. 그러면 이제 근데 탐구하는 알에 대해서는 알려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탐구하는 알도 탐구되는 알무로 이렇게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탐구되는 알과 그 이제 그 대상으로 삼아진 알에 대해 탐구하는 또 다른 알의 주체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뭐 피시테가 이런 말을 이 피시테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분 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벽을 뭐 이 벽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벽에 대해 바라보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벽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퇴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알을 그냥 단순히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연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인식론을 제1철학으로 만든 초월론 철학자들이 알을 객관성 바깥의 어떤 것으로 특징 짓는지 아니면 알을 세계 내에 있는 것, 세속의 어떤 것, 알에 대한 알무로 특징 짓는지는 여전히 문제적입니다. 알은 바로 직접적으로 지시되는 것으로 전비판적 존재론이 다루고자 시도하는 존재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취해지는 것으로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칸트가 그러니까 칸트가 이렇게 그 전회를 이제 시도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뭐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이러한 이게 굉장히 독단적이라고 이제 비판함으로써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이 철학의 시작이 이제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이제 존재에서 알무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결국에 똑같이 칸트도 비슷한 문제에 맞닥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하고 있는 주체 자체가 그 아예 그 무비판적인 것으로 가정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칸트의 인식론도 그 위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1쪽 마지막 줄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적 탐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한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돌아서서 존재론을 최초에 오는 것으로 만들고 주어진 것의 성격을 읽어내서 어떤 제1 원리를 찾는다면 우리는 가정을 붙드는 일을 극복하지 못한 듯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 대신에 알무로 돌아서서 인식을 알려질 수 있는 객관성의 규정자로 취급해서 인식의 성격을 읽어냄으로써
가정들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근본적 가정을 하고 토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론의 제1원리들에 호소하는 데에 있는 토대, 초월론적 전회를 행할 때 삶에 있는 토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열을, 존재의 궁극적인 제1원리를 특권화된 것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규정자를, 규정하는 것, 객관성을 규정하는 삶의 구조를 특권화된 것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어, 항상 어떤 궁극적 토대에서 시작함으로써 철학은 토대론에 굴복하는 듯 보입니다. 어, 예. 그래서 이 토대는 존재론적으로 특징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론적으로 특징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토대는 존재의 형식으로 특징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형식으로 특징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에서든 이 토대는 직접적으로 최초에 온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궁극적인 것이자 단순히 약정된 것으로 취해집니다. 이 공경은 많은 학제들의 침투한 일련의 입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은 니체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윈필드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그 이제 제안 그 첫 번째 이제 철학이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지금 제안 1 이제 존재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 요게 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알에서 시작해야 된다. 요런 두 번째 제안이 또 나왔고, 이 제안이 또 이렇게 좀 뭔가 문제를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입장은, 이런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그,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지금 윈필드가 이름 붙이고는 있는데, 이런 명칭이 사실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름으로 뭉뚱그려지는 철학자들에는 여기 지금 윈필드가 그 뭔가 윈필드가 얘기하고 있듯이 막 니체도 여기에 막 이렇게 집어넣고 막 부코도 여기에 집어넣고 들레즈도 여기 집어넣고 데리다도 여기 집어넣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상가들을 다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뭉뚱그리면 이 철학자들이 각기 뭘 주장하는지가 별로 이렇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데리다 같은 사람들도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죠. 아, 나는 이게 막 자꾸 나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막 거두 이러는데 하지 마라. 나 그 말 싫다. 이제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윈필드의 이런 레이블링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일단은 윈필드가 제시한 이제 논의 방향을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윈필드에 의하면 이러한 곤경이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조류를 발생시켰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대표적인 이 주류의 대표적인 기수가 뭐 니체다 이렇게 좀 부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입장은 모든 담론, 모든 이론 혹은 실천 속에서 규범적인 여하한 것에 대한 모든 시도가 항상 토대에 힘입고 있다는 항상 어떤 혹은 다른 종류의 소여에 기반하고 있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소여들은 그 자신 우연적입니다. 이들이 그 어떤 내용을 지니든 소여들은 이들을 특권화하는 그 누군가에 의한 특권화에 우연적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특권화되거나 집단에 의해 공동으로 특권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진리를 찾는 저 활동들,
무엇이 옳은지 찾는 활동, 무엇이 규범적인지에 주목하고 의견과 진정한 지식을 구별하며 관습과 정의로운 것을 구별하는 활동. 이 모든 노력들이 실은 힘의 의지의 실행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예. 여기서는 어떤 것을 규범으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내세우는 개인 혹은 집단이 있지만 이들은 단순히 그들 자신에 의해 의지의 활동에 의해 선택된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근거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인지는 그들에게 특수한 것, 그들에게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들이 행하는 바란 그들의 특수한 성격에 있어 그들에게 상대적인 어떤 것을 제시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보편적으로 타당한 양 취급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제시하는 것을 다른 다른 모든 이들이 복종해야 하는 규칙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합리성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로 행해지는 일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합리성이란 항상 임의적인 소요, 토대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란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임을 그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란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 이는 힘의 의지의 실행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고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감추고 있는 이 거칠애를 던져버린다면 우리의 규범들이 그 어떤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듯 행세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우리는 그 어떤 변명 없이 우리의 규범들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규범들을 다른 이들에게 억지로 들이댈 수 있습니다. 힘의 의지를 이처럼 일관적으로 실행하는 일은 파시즘의,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적 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좀 윈필드 선생님이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 윈필드의 니체 오독이 여기에서 좀 정점에 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예, 이게 좀, 이게 뭐랄까, 그, 여기서 잠시 좀 멈추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니체가 무슨 포스트 모더니스트다,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초다, 이런 좀 되게 거친 주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하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조건화된 것이고, 특권을 어떤 암암리에 막 특권을 막 도입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고, 사실, 근데 이거는 그 어떤 탐구에 대한 순수한 어떤 탐구에 대한 어떤 순수한 그 여정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힘의 의지 같은 것에 이렇게 지배되고 있는 것이고, 어, 뭐 이게, 사실 이거를 일관적으로 관철하면 이건 뭐 파시즘으로 비교해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게 그냥 얼핏 봐도 좀 너무 나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어떤, 예, 좀 힘의 의지를 지금 윈필드가 어떻게 좀 오해하고 있는지를 조금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혹시 예,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김도현 선생님. 예. 혹시 저한테 예,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예. 어, 뭐, 저는 이 윈필드, 혹시 이 책이 몇 년도에 나온 책이죠? 이게 2012년에 나온 책입니다. 꽤 최근 책인데? 아, 당황스럽네. 예. 이게 윈필드의 책이 오래돼서 얘가 니체 공부, 옛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라고 변명해 주려고 했는데 아, 너무 최근 책이네. 어, 그냥 기본적으로 예. 막 아주 틀린 주장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윈필드의 설명에 따르면 니체는 어떤 토대 같은 건 딱히 없고 예. 다 상대적인 건데 한쪽이 밀어붙이고 어떤 예를 들어서
힘을 갖게 되면 이게 보편적인 거라고 내세우고 그거를 이제 보편적인 거라고 가장시킨다. 이게 이것까지는 뭐 오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니체가 말했던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니체가 그래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해야 된다, 우리가. 라고 음, 주장하는 거랑 니체가 보기에 이 세계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음, 하는 그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제가 보기엔 후자 쪽이거든요. 음, 그냥 니체가 야, 그 우리 다 구라치고 상대적인 건 다 구라치고 우리가 짱인 것처럼 행세해야 돼. 이거를 음, 주장한다기보다는 음, 이 인간 세계라는 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구성돼 음, 그런 식으로 흘러가. 음, 라고 하는 거라면 그런 힘의 의지를 주장한 니체가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적 비책이다? 이거는 또 결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예,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토대가 있고, 그걸로부터 뭐 지식을 탐구할 수 있고, 그런 세계, 인데도 불구하고 니체가 구라를 쳐가지고, 그 힘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힘센 놈이 그 합리성이나 지식의 왕좌에 올라야 돼. 라고 음, 말했다면 니체는 그래서 좀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적 비책과 연결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꽤나 니체는 그냥 현실에 대한 기술적인 사람이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뭐 윈필드의 주장을 어느 정도 옹호하더라도 적어도 마지막 줄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 종정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게 딱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뭐랄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게 니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일단 뭐,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진짜 어떤 토대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탐구하려는 의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탐구하려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한 인식하려는 의지 자체가 힘의 의지고, 세계가 그런 그 다수적인 힘의 의지들로 되게 다원적으로 많이 구성돼 있다. 그냥 세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체화 주장하는 거고, 그 여기서 떠나서 우리가 나의 힘의 의지를 막 관철시켜야 되고 우리가 그게 막 마치 보편성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그 우리의 힘을 막 절대화시켜야 된다. 마치 파시즘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이거는 이제 니체 주장이라고 이제 보기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리고 조금, 그냥 한마디만 조금 더 붙이자면, 예예. 이게 2012년에 나온 건데, 그때쯤이면, 일단 2000년대 정도 이후로부터 영미권에서 니체 연구가 되게 활발히 많이 음. 돼서, 지금은 거의 뭐,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영미권의 학자들이 그,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니체 학회를 그렇게 주름 잡고 있는데, 아, 이제 어떤 흐름이 있냐면 현대 니체 연구에서는 그 힘의 의지를 진짜로 니체가 주장한 건 맞냐라는 아주 어, 한국에서는 듣기 힘든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의 의지가 니체 철학이다라는 주장이 좀 타당성이 훼손이 됐다면 예. 사실 힘의 의지 가지고 이렇게 니체 철학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시가 될 수 있죠. 음. 아마 좀 이제 뭐 아마 힘의 의지 개념 같은 게 기타 막 제가 알기로 뭐 유호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편집해서 나온 건데 이 유호의 신빙성 자체가 좀 문헌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제기된다고 뭔가 알고 있습니다. 좀 아마 그런 거 같네요. 예, 근데 여기 이 예, 문단에서 예, 그 파시즘 이데올로기적 비책이라는 말이 예, 그 윈필드가 니체한테 간 비판이 아니라 예, 니체가 토대주의자들한테 가는 니체라보다는 그 니체를 정전으로 삼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예, 토대주의자들, 예, 예. 칸트 혹은 그 이전의 진보론자들한테 당하는 비판이고, 아, 그러니까 이 니체 보고 파시스트라고 한다기보다는 음,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예, 그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보면 예, 우리가 그렇게 뭐 네네, 니체를 나쁘게 평가하고 있다기보다는 예, 후대주의자들 있고 예, 그 포스트 모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간길 갈 거다. 네네. 이 얘기를 가지고 평가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안 될까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예, 니체를 향한 말이 아닌 거죠. 나중에 아, 예.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예, 과하진 않은 예, 네. 예, 그런 것 같네요. 힘의 의지가 예, 자기의 어떤 독단적 토대를 끊임없이 보편성을 가지고 주장을 계속하는 거고 예, 예, 니체 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예. 저거 파시즘이다. 네. 아,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음, 아마 이제 예, 윈필드 이게 뭘까 정당하게 해석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읽는 게 조금 더 예, 좀 이렇게 예, 더,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그 니체가 지금 파시스트로 매도하는 거냐 이렇게 읽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어 가지고 예, 이제 막 그 나치즘에 막 오용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역사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읽혔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예. 굉장히 니체를 정치적으로 급진적으로 읽어주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윈필드. 아, 예. 네. 반파시스트로. 네, 예. 반파시스트. 아, 그렇게 되면은, 예, 혹시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원문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예, 아무튼 번역상으로 보면 예. 되게 되게 많은. 아, 예. 사실, 생각해보지 못한 거였는데,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예, 예, 지금 11조 예. PM에 대해서 좀 그래요. 아, 예. 아, 이게 아마,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 해야 되나? 지렛대의 원리 있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이 하나가 있으면, 부동의 점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그 점을 토대로 이제 지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 이 아르키메데스의 점 같은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적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도 이렇게 사실 니체를 뭔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어 그냥 비유적으로 쓰고 있다 보니 음, 니체를 어떻게 오독을 했는지 아니면 마지막 문장이 니체를 옹호하는 건지 비난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예, 근데 여기에서 그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적 빛의 그 바로 윗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이 모든 학자들의 주장이 진짜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순수한 열정과 탐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 힘의 의지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걸 깨달게 될 경우에는 예, 그러면 그거는 파시즘적으로 흘러가게 음, 된다 이거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니체가 얘기하는 그런 힘의 의지는 그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어떤 실존주의적인 진리가 있는 거니까 진리가 다양한 거니까 예, 결국에 그 진리들이 다 싸우고 해가지고 하나가 이겨버리는 그런 걸 얘기를 할 텐데 음, 다만 이러한 조류 전체에 대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거를 윈필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니체를 비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그런 맥락보다 예, 니체로부터 연유되었다고 할 수 있는 현재까지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경향, 예, 어떤 특정한 진리가 없고 다 그 토대가 없어서 음, 토대가 없으면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음, 하는 그냥 단순한 투쟁, 어, 음, 힘의 경쟁 이런 것으로 볼 경우에는 예, 우리가 앞에서 보려고 했던 인식론이든 아니면 결국에 어떤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너네는 결국 허무주의로 빠지게 될 뿐이다. 라는 음,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 음, 저도 이제 거기엔 동의를 하는데 이제 다만 옹호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니체를 그쵸. 네, 옹호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끝까지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그 윈필드도 궁극적으로 토대주의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보편성을 찾아야 되는데 토대주의는 실패했고 니체 봐라 이걸 극단적으로 보여주지 않느냐. 음. 근데 우리 토대주의 말고도 다른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헤겔리안들은 예,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본다면 그 토대주의와 이 니체식의 이 포스트 모던을 같이 지향하려는 음, 서사를 지금부터 쓰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니체를 토대주의와 연관시킬 수가 없지 않나요? 니체는 토대가 없다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 토대주의자들이 이제 있고 니체가 이 토대주의자들을 비판하는 형식인데 그 내 비판은 이거랑은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작업. 그러니까 그 토대주의의 반대안이 포스트 모던이 아니다. 토대주의 없이도 우리는 보편성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을 윈필드가 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를 옹호한다 보는 일부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만 그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적 비책이라는 말은 니체한테 가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근데 이거 니체한테 가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굳이 이 맥락을 네네네. 읽어보려면은 지금 우리가 토대에 호소할 때 일어나는 일은 힘의 의지의 실행이다. 이 점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네네. 우리는 거치레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거치레를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듯이 행세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우리의 규범들을 부과할 수 있고 억지로 들이댈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파시즘이다. 이렇게 내용이 흘러간 거. 그러니까 니체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이거. 윈필드. 뭐랄까, 본의 아니게 네. 니체 관련해서 경론이 근데 저는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한 게, 왜냐하면 니체도 그 도덕의 계보에서 과학 얘기를 살짝 하면서, 이게 니체에게 있는 진리가 뭐가, 뭐, 실제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지, 이건 하등 중요하지 않고, 어, 오히려 그 과학에서 뭔가 원자들이 서로 공평하게, 그러니까 뭔가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가해진 아주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결국 어떤 사회적인 힘의 의지가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힘의 의지가 학문이라는 분야에 적용이 되었을 경우는 결국에 그거는 파시즘적인 경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윤준석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뭐 저도, 네, 윈필드 논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대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힘의 의지의 실행이고 이게 우리가 토대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거칠일 뿐이고 이것들 다 벗어났을 때 우리는 타자들한테 우리의 타당성을 막 강요하게 되는데 이처럼 힘의 의지를 일관성 있게 실행하게 되면 이게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적 비책이다. 이렇게 윈필드 논의가 진행이 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윈필드가 이제 확실히 그 여러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니체를 옹호하려고 이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책을 쭉 읽어봤을 때 그 20강? 거의 그 개념 논리학쯤 갔을 때 니체 얘기를 다시 하거든요. 이제 뭐 니체가 뭐 이제 뭐 합리성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지금 얘기했던 뭐 철학의 시작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 다 부정하고 이게 다 힘의 의지다. 어떤 이제 이게 다 그 계보학적으로 이게 다 지금 이성인 합리성 개념이라는 게 이게 다 해체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윈필드가 거기에서 또 반박 같은 걸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합리성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또 합리성이 요구돼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니체한테 대해서 이렇게 뭘까, 뭐 윈필가 생각하는 니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요 문단이 뭐 니체를 뭐 단적으로 뭐 옹호하거나 뭐 이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그 힘의 의지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밀고 들어간 결과가 이제 그 파시즘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니체가 한 주장이 아니냐.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좀, 근데 큰 틀에서는 어쨌든 다 예, 같은 이해를 가진 것 같아서 맞습니다. 과장을 빼면은 예, 예. 중요한 얘기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네. 예, 일단,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예, 기회가 됐으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부분 한번, 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체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입장이 권리 없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합리성이 힘의 의지라는 이 입장의 진단이 그 스스로의 항의를 약화하는 것일까요? 결국 극복 불가능한 토대적 딜레마가 이 존재론을 최초로 만드는 독단적, 전기판적 철학과 그리고 또 인식론을 1차적으로 만드는 초월론 철학의 두 가지 접근을 괴롭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합리성이 힘의 의지라는 포스트 모던적 진단은 그 자신 합리성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진단은 이성, 합리성이 토대에 지배받고 결코 해명되지 못할 특권화된 용어들, 특권화된 어휘들에 항상 속박되어 있다는 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정당화는 항상 어떤 궁극적 근거에 대한 호소를 동반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그 자신 다른 무엇에도 의지할 수 없고 임의적으로 약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존재론도 지금 토대론에 이제 얽매여 있고 인식론도 토대론에 얽매여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토대론적 사유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반동인 어떤 그 이른바 반토대론, 그러니까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을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예, 뭐 이제 그 구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니체 혹은 그의 계승자들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여하한 확신을 가지고 이 점을 알 수 있을까요? 이들 자신의 진단은 다른 여하한 입장과 마찬가지로 임의적인 가정들에 기반한 그저 힘의 의지의 또 다른 실행이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입장은 어떤 적극성을 소유할 수 있나요? 이제 존재론을 제일 철학으로 추구하거나 토대적 인식론으로 돌아서거나 합리성을 힘의 의지로 해체하거나 하는 이 세 가지 교호적 전략들에 대한 대안이 존재할까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 선택지를 다음처럼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의견과 임의적 가정들을 넘어서려면 존재하는 것에 관한 주장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모험을 시작할 수는 없어. 우리는 우리가 탐구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나 규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없고, 우리의 탐구를 그 어떤 특권화된 방법이나 특권화된 토대를 가지고 시작할 수도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탐구에 관한 여하한 특정적인 주장들, 존재하는 것이나 알의 대상에 대한 특정적인 주장들을 함으로써도 시작할 수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특권적 소여에 호소할 수도 없고, 우리는 특권적인 규정하는 것에 대해 호소할 수도 없고,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그 무엇이 되었든 여하한 토대에도 의지할 수 없어. 이제 주어지는 것에 호소하고 어, 소열을 읽어낸다는 의미에서 존재론을 하는 철학함도 아니고,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알민, 인식론을 토대적으로 만드는 철학함도 아닌 토대로부터 자유로운 철학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았나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죠? 토대에 호소하는 문제에 관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흘끗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당한 것이, 우리가 타당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의 타당성을 빚짐으로써 타당하다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그 타당성이 토대에 그것과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할 때 명백하게 물음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이른바 그 토대,
다른 어떤 것에 적법성을 부여할 특권적 입장을 주는가? 그러니까, 예, 어, 무엇이 이른바 그 토대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에 적법성을 부여할 그런 특권을 주는가? 이제 그것이 다른 무엇에도 의존할 수 없는, 어, 그런 토대이면서 다른 무엇에도 적법성을 비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적법성의 출처입니다. 그것이 일관적이려면 그 토대의 적법성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이 모든 규범성, 모든 진리, 모든 권리의 조건 혹은 토대라면 그 자신의 진리 혹은 역할을 수행할 그 자신의 권리는 어디에 자리하나요? 그 권위는 자기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일관적으로 얘기하려면 그 특권적 토대는 어쨌든 자기를 근거 짓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토대론에 의존하는 구별, 즉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과 타당성을 소유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제거합니다. 이제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과 타당성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의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 토대하는 어떤 것 대신 여기서 우리에게는 자기에 의해 규정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명백하게도 토대론이 자기지시적으로 일관적이 되도록 그 대가를 치르고 자신의 토대의 타당성을 다루도록 강제된다면 토대론은 토대론의 기반인 구분을 다시 말해 정당화되는 것과 정당화하는 것과 정당화되는 것의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되는 바로 그 발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당화되는 것과 정당화하는 것, 뭐 이제 앞서처럼 얘기하자면 이제 뭐 뭐 알을 탐구하는 것과 알에 의해 탐구되는 것, 탐구하는 알과 탐구되는 알, 뭐 좀 더 나아가자면 뭐 의식과 대상, 사유와 존재, 뭐 알려지는 것과 알도록 이제 그 알의 주체, 이러한 것들의 구별을 어, 폐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별을 철폐하는 일만이 이제 그 존재론이나 인식론이나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러한 세 가지 입장들이 그 맞닥뜨리는 이제 어, 곤경을 이렇게 해소하면서도 이제 우리의 당초 목표였던 어, 이 철학이라는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학문을 이제 시작하는 방법이다. 시작하는 이제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타당성을 자기 규정과 동일시하는 일이 그 스스로 여하한 토대적 가정을 동반하는지를, 즉 어떤 것이 처음부터 자기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가정될 수 없다면 다음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말로 자율적일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어떻게 다른 무엇에 자리하는 타당성을 지니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물음들은 여러분들이 철학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열망,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철학이 권위나 권위에 여하한 다른 출처에 복종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에서 모든 과학들 가운데 가장 자유로이 존재하려는 열망에 관해 생각할 때 오래도록 공명해 왔습니다. 어떻게 철학은 자율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철학은 자기 규정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철학은 그 스스로 검토 없이 받아들여지는 요인들로 구성되는 토대에 의지하지 않은 채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철학은 토대 없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순전히 주어지는 일이 자기 규정되는 일과 다른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행해질 검토에서 발견할 단서만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규정되는 어떤 것에 관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특이한 성격을 지니는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기가 그리 존재하도록 규정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는 특이하게도 처음에는 자기 규정한 것이 될 수 없는 때 직접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을 규정하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어쨌든 자기 규정하는 것은 자기에 의해 자기 내에 자리하는 규정하는 과정에 의해 매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소유와는 반대로 여기서 우리는 자기 규정되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어떤 종류의 전개를 동반하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개는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규정할 때 일어나는 일, 가령 원인이 다른 존재물에 대해 결과를 초래할 때 일어나는 일과는 다른 전개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다른 성격을 지닌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철학이 여하한 다른 종류의 탐구에도 비할 바 없는 자율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체 철학적 작업의 핵심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항상 사유를 차용하는 한 우리에게는 철학을 특이하게도 자율적 혹은 자기 규정하는 것으로 만드는 어떤 것이 사유에 있는지의 여부, 즉 개념적 규정이 어떤 다른 종류의 심적 내용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지 여부에 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철학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에게 규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규정하는 것과 규정되는 것의 구별을 넘어서 자기가 규정하는 것이면서도 스스로 규정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논리의 학에서 해결은 토대 없는 체계 철학이라 불릴 수 있는 것, 무존재성을 성취할 철학을 계시할 것입니다. 이를 행하려는 열망은 그리 새로운 어떤 것은 아닙니다. 모든 철학자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기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겔은 처음으로 존재론에 착수함으로써 단순히 주어진 것에 호소함으로써는 이 요구가 충족될 수, 이 요구가 이 처음으로 존재론에 착수함으로써 단순히 주어진 것에 호소함으로써는 이 요구가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탐구로 돌아섬으로써 삶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을 함으로써는 이 요구가 충족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겔은 우리가 무엇을 탐구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에 관한 선규정들, 예비 규정들에 시작해서는 이 요구가 충족될 수 없다는 점을 완고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이는 완전히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우리는 해겔의 논증에 들어서면서 이 논증이 우리에게 익숙한 여하한 논증과는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해겔의 논증은 전형적으로 논증이 작동해왔듯이 혹은 통상적으로 추론, 즉 형식적인 논리적 논증의 모형으로 제시되어 왔던 논증처럼 이유들이나 토대들에 호소하는 논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형식적 추론은 소야들에 얽매여 있으며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즉 모두 약정되는 전제들과 고정된 조작들을 가지고 작동합니다. 해겔의 논증의 적극적인 전개를 논의하기 전에, 예, 음, 논의하기 전에 기본적 관점에서 해겔 자신의 이력에 논리의 학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아주 약간의 사실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 예, 이거는 좀 머리를 식히면서 좀 읽을 수 있겠죠. 예, 예, 한번 읽어볼게요. 해겔은 일생 동안 4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1770년에 태어난 해겔은 그의 첫 저작을 1807년에 냈습니다. 정신현상학이라는 굉장히 길고 어려운 책인데요. 여러분은 해겔이 논리의 학 서론부에서 이 책이 전제에 없는 학문의 서론이라고 기술한다는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서술은 굉장히 역설적인 울림을 줍니다. 어떻게 어떤 것이 전제가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서론일 수 있나요? 이 책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에서 서론임에 틀림없습니다. 보통 정신현상학은 그 역할과 관련해서 전제 없는 학문의 서론으로 해석돼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책은 마치 그 스스로 혼자서 철학적인 학설인 것처럼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겔이 이 서론부에서 간략히 언급하는지 이를 통해 어, 이 책이
이 해겔이 이 서론부에서 간략히 언급한 방식을 통해 이 책이 굉장히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볼 것입니다. 철학적 지혜를 제공하는 대신 이 책은 서론이 필요 없는 어떤 것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처럼 서론이 필요 없는 작업은 논리의 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집니다. 해겔은 이 논리학을 총 3권으로 출간하는데 이는 1812년에 시작해서 존재 논리학, 1813년과 본질 논리학, 1816년 개념 논리학으로 이어집니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던 때부터 대학 교수 시절에 이르기까지 해겔은 그 이력을 통틀어 계속해서 가정없이 철학을 하는 체계로 밝혀질 것의 모든 부분들을 작업했습니다. 명백하게도 우리는 출발에서부터 소여나 얄매 여하한 규정에 호소하지 않을 이 철학적 체계의 첫 번째 부분을 해겔이 왜 논리의 학이라고 특징 짓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의 학은 토대 없는 체계 철학에 대한 주된 시도에서 최초에 오는 것입니다. 논리의 학은 여태 논리학이라는 이름 아래 속해왔던 것과 같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여기에는 이 저작을 모든 논리학과 연결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논리학이 항상 붙들고 있었던 이 기획을 해겔이 어떻게 논리하는지를 살펴볼 때 이 연결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기획은 충분히 숙고되었을 때 철학이 토대론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하는 바를 우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규정하는 것, 어떤 전제 없이도 이제 자기가 정당화되는 것과 정당화하는 것의 구분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 학문의 체계를 해겔이 지금 논리학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이 무슨 그 토대론을 극복할 엄청난 이 자기 정당화하는 체계로서의 이 철학이 어떻게 성립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다음 강들에서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해겔은 우리에게 학문은 무엇에서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서론격의 논의를 제시하는데 이 논의는 어떻게 가정 없이 그 무엇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행해져야 하는 일이란 정확히 논리학이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리학은 사유의 사유이고 사유의 사유 속에 있을 때에는 사유를 사용하는 다른 모든 탐구로부터 논리학을 분리하는 논리학에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논리학이 사유에 관한 사유라는 점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다른 모든 탐구들은 사유와 다른 어떤 것에 관해 생각하는데 사유를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유와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함으로써 사유에 대한 사유인 논리학으로부터 분기한다. 이 점이 명백합니다. 다른 모든 탐구들이 어떤 입장에서 들어서게 되는지를 고려해 봅시다. 이들은 사유에 관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관해 사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다른 어떤 것에 관해 사유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탐구하고 있지 않는 사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검사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검사하고 있는 것이 사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사유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물학은 생명에 대한 사유인데 이제 생명이랑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 생각하는 이 사유는 무엇인가를 이거는 생물학의 주제가 아니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생물학은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지, 예, 이제 사유 자체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탐구의 주관과 탐구의 대상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논리학에서 사유와 사유되는 것은 하나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자기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규정하는 것과 규정되는 것이 같다. 이 부분을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사유라는 특정한 이제 개념에 적용을 한다면 이제 이 사유되는 것과 사유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논리학을 사유의 사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관과 대상 사이에 혹은 말하자면 형식과 내용 사이에 이제 그어질 수 있는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별의 이러한 결연은 논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들을 지닙니다. 논리학이 사유에 관한 사유이고 논리학이 무엇을 논의하는지와 논리학이 그것을 어떻게 논의하는지 사이에 그어질 수 있는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논리학이 이러한 특이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헤겔이 논리학의 사유를 그가 의식이라 부르는 것과 대조하리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어떤 것,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어떤 것을 논의하는데 후자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익숙한 어떤 것을 논의하는데 이제 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의식을 항상 다음의 알매 형식과 동일시합니다. 대상에 대한 각성과는 구별되는 대상을 대면하고 항상 주관과 객관 사이의 차이를 동반하는 알매 형식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항상 의식과 대상 사이의 분리를 전제하고 이제 알려지는 것과 알매 주체를 이제 분리한다. 이제 헤겔이 의식이라는 말로서 의미하는 바는 항상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겔은 의식의 이러한 대립, 자기와 다른 어떤 것을 대면하는 이 알미, 철학으로의 길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견지합니다. 의식의 특징적인 알미, 주관과 대상 사이의 구별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고 알을 정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철학을 하는 일은 단연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러한가를 우리는 다음의 논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사실 조금 한 거의 4장 가까이 읽었는데요. 그, 예, 이제 한 15쪽쯤에서 끊을까 생각했는데, 예, 이미 거의 뭐 다 왔어가지고, 이미 거의 다 읽었어가지고, 이제 쭉 읽었는데요. 혹시 뭐, 이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뭐 혹시 더 논의할 것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인데요. 예, 예. 그 17쪽 마지막 문단에서 두 번 위로 가면 그 대상에 대한 각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 예, 예. 요게 정확히 대상에 대한 각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 이게, 어, 사실 제가 이게 뭐 막 어떤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예, 그게 그냥 awareness를 이렇게 번역을 일단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그 대상에 대한 의식함, 뭐 대상에 대한 인지, 대상에 대한 어떤 알아차림, 뭐 이렇게 다시 좀, 그런 뜻으로 이제 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냥 이제 의식이라고 번역해도, 이제 문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한데, 이게 이제 요런 것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막 영미 철학 같은 데서 awareness가 좀 특수한 의미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consciousness랑 이제 그 의식으로 번역하면 이 용어가 겹쳐가지고 사실 좀 다른 번역어들을 생각하려고 하다가 이제 awareness의 각성이라는 용어를 쓰긴 한 건데, 예, 일단 여기서는 뭐 특정한 뭐 전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뭐 알아차린다, 뭐 의식한다, 이런 뜻으로, 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또 다른 질문이라든지 혹시 있으시면. 저는 질문이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예. 다만 하나의 불만이 있어요. 아, 이 예. 윈필드에 대한. 윈필드, 예. 네, 윈필드에 대한. 이상하겠습니다. 네, 번역은 완벽하죠. 감사합니다. 예, 뭐냐면 예, 사실 저희가 방금 니체의 그 예, 파시즘 얘기하다가 이제 바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세 가지의 어떤 대안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예, 해결적인 대안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토대론이나 존재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예, 예. 이해가 되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이었던 니체로부터 시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경향에 대한 그 비판은 너무 짧게 얘기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그냥 그저 마지막에 되게 파시즘적인 모식이다 하고 일갈해버리고 예, 예. 끝내버린 느낌이라. 근데 사실 물론 어차피 이게 해겔 얘기를 할 거고 또 해겔은
당연히 파시즘을 보지도 못했으니까 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산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해결을 옹호하기 위해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세 가지 조류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해결을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세 번째 대안을 쉽게 넘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만약에 예. 누구지? 누구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아, 그렇고 데리다. 맞아 데리다 예. 같은 사람들도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하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맞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사회학에 있었으니까 사회학에서 좀 구성주의적인 입장으로 상대주의적으로 배웠었는데 그런 입장도 다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묶이지만 우리 중에서 누구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 이 니체가 했었던 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해체주의적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구성주의로도 다시 토대주의로 돌아가지 않고서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러한 기획들이 충분히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냥 개인적인 불만이라 했던 것은 이걸 너무 쉽게 일갈해버리고 그냥 여긴 답이 없어 라고 하고만 넘어간 게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자체가 메인 포인트니까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요. 예. 사실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진짜, 이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막 뭉뚱그려지는 사상가들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이 사상가들이, 예, 다 각기 이제 다른 주장들을 하고, 이제 이 사상가들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안 된다. 단순히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가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요.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예, 뭐랄까, 이 경향성인데, 그 윈필드도 그렇고, 그 윌리엄 메이커라는 분이 또 계세요. 이제 그분도 이제 뭐 해결학자인데, 거기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철학이라고 해야지 막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제 또 윈필드랑 비슷하게 좀 이렇게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얘네는 막 이게 다 막 외적인 증거에 막 기댄다. 막 이러면서 안 된다. 이게 되게 좀 단순하게 쳐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근대 철학 하시는 분들 중 일부가 이렇게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뭐 전문적인 뭐 현대 철학과 해결의 어떤 비교 연구가 아니라 이제 해결 자체에 대한 입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간 걸로 보이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글쓰기를 좀 정치적으로 쓰여진 것 같은데 사실 이분에게 가서 비판은 뒷부분에 밀어놓고 앞부분에 파시즘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렇지 파시즘은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사실 중요한 비판 그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합리성에 토대하고 있다는 그 비판은 뒤에 살며시 밀어놓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한 글쓰기가 아닌가 뭐 혐의가 좀 예. 아마 그 부분이 아마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서론부에는 이렇게 별로 안 나타나고 거의 그 한 20강쯤 가야 이게 나타나요. 이게 뭐 비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위해 또 다른 합리성이 이렇게 저지돼야지 않느냐? 약간 이런 게 좀 비판다운 비판이 좀 나중에 나온 그런 점에서 예. 아이, 예, 벌써 시간이 6시가 넘었네요. 이제, 아마 벌써 3시간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마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제,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저희와 이 책을 읽어주셔서 이제 그냥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은 괜찮으시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2주 뒤인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